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정부가 지방 활성화 종합 계획을 발표했는데 핵심은 4대 특구를 신설해서 그 기업들이 그 특구로 이전을 하면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줄곧 내리막을 걷고 있던 우리 기업들의 수출 실적이 지난달에는 좀 나아졌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다시 좀 살아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은 시장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11월 2일 목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 서은영 경제뉴스 큐레이터, 그리고 손에 잡히는 경제 박세훈 작가, 이렇게 세 분과 함께 중요한 경제 뉴스들 다뤄보겠습니다. 박 작가님이 준비해 오신 미국 기준금리 얘기, 이것부터 해보죠. 동결, 예상대로 동결했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4%대로 둔화가 되고 있고요. 국제유가도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로 많이 오를 거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크게 오르진 않고 있고 참 다행이죠. 여전히 고용시장에서는 일할 사람을 찾는 기업이 일자리를 찾는 사람보다 많긴 하지만 그래도 고용시장도 좀 서서히 좀 식고 있다는 지표들도 나오고 있으니까 일단은 동결을 하고 상황을 좀 지켜보자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 국채금리가 빠르게 많이 올랐잖아요. 이러면 시중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상 기준금리 올린 거랑 비슷한 효과가 생기는 거라서 굳이 기준금리를 더 올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예상은 했던 거고 이번에 동결은 이렇게 쉬었다가 다시 또 올릴 거냐, 아니면 요대로 좀 계속 이제 유지할 거냐, 당분간 여기 고점이라고 봐도 되겠냐, 금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뭔가 힌트를 좀 줬어요 어제? 모호하고 판단이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파월 연준 의장이 약간 모호한 발언으로 좀 유명하기도 한데 뭐 일부러 그러기도 하겠죠. 그렇죠. 일단 파월 의장이 2달 연속 금리를 동결했다고 해서 앞으로 안 올리는 건 아니다, 여차하면 언제든 올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미국 경제가 여전히 성장 페달을 열심히 밟고 있고 고용시장이 서서히 식고는 있지만 아직은 그래도 기업 입장에서 직원 구하는 게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임금이 올라갈 가능성은 여전히 있는 거고, 임금이 올라가면 물가를 다시 밀어올릴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만약에 이렇게 돼서 물가가 다시 오르게 된다면 그때는 올리겠다. 대단히 원칙론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예전에 금리를 올리는 시기에는 파월 의장의 표현이 매우 강했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는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강한 메시지를 남겼는데 어제는 지표 보고 결정하겠다, 언제든 올릴 수도 있다 정도의 다소 완화된 표현을 쓴 걸로 봐서는 지금으로서는 올릴 생각은 없구나 정도로 좀 해석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만 유지되면 또 올릴 일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조금 더 말 편하게 하고 나면 시장은 이제 금리 내린다는 건가 보다 싶어서 다들 주식도 사고 뭐 이제 그래서 뜨거워지는 바람에 괜히 또 물가는 오르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금리를 올려야 하는 그런 게 돼서 그래서 어제 이렇게 발언을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은 더 없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어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다 상승 마감했고요. 미국 국채금리도 어제 일제히 다 내려갔거든요. 대표적으로 연 4.9% 가까이 갔던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 4.7%대로 내려갔고요. 많이 내려갔네요. 그렇습니다.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에 가장 민감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게 국채 2년물인데 2년물 금리도 5% 아래로 내려갔어요. 이거는 이제 미국 정부가 국채 발행량을 예상보다 적게 발행하기로 한 것도 영향을 줬고 앞으로 이 정도 금리는 없겠구나, 이거라도 빨리 사자 하면서 이제 국채 가격이 오르고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금리는 내려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제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요, 파월 연준 의장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점도표 상으로 보면 12월에는 한 번 더 올리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점도표대로 가는 겁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파월 의장이 점도표라는 거는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라는 계획이 아니라 그 시점의 전망에 대한 일종의 사진이다. 이게 상황이 진행될수록 많은 것들이 바뀔 수도 있고 점도표의 효능은 시간이 감에 따라서 쇠퇴할 거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그런 생각을 좀 가졌다는, 마치 빛바랜 사진 같은 그런 추억의 그림인 거야, 점도표는.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한 건 맞는데 그걸 지금 와서 물어보면 어떡해. 라는 얘기를 한 듯하네요. 그래서 이 발언을 두고 파월 의장이 9월 점도표가 더 이상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신호를 보낸 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다소 완화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또 어찌 보면 파월 의장의 머릿속에는 야, 이거 경기 부러지는 소리가 슬슬 여기저기서 들리는데 그것도 참 걱정은 걱정이네. 그렇습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러는지도 모르겠고. 아무튼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은퇴하신 분들은 모처럼 만에 위험 없는 고수익 상품이 잠깐 나왔었던 건데 미국 국채 같은 거 연 5%. 이게 이제 또 올 거냐 하는 건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네. 어찌 보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좋은 시절이 가고 있는 신호인지도 모르겠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대출을 받은 분들 입장에서는 금리가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그건 또 좋은 신호일 수도 있죠. 그러게 뭐든지 오르고 내리면 이게 다 이제 모두에게 좋거나 모두에게 나쁜 게 아니라 예. 항상 그렇게 이해관계 사이를 줄타기를 하죠. 네. 자, 김현우 소장님, 네. 우리나라의 고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방 소멸, 네. 이게 또 고민이라서 이걸 막기 위한 대책을 정부가 또 내놓은 것 같은데 일단 어떤 내용 들어있는지 좀 먼저 알려주시죠. 네, 요 계획이 나온 게 이제 앞으로는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지방에 이제 인구가 골고루 분포되도록 5년 단위로 지방 발전 계획을 내놓기로 했는데 어제 1차 그 5개년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분량이 뭐 100장이 넘어가요. 그래서 그렇게 방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을 다 소개해드리긴 어렵고 전체적인 틀하고 핵심적인 내용 좀 짚어드리자면 일단은 지방의 인구가 줄어드는 주요 원인을 일자리, 교육, 인프라, 지역 특색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걸 지방이 주도해가지고 보완시켜 나가되 중앙정부가 하는 일은 규제를 완화해주거나 뭐 세금 지원, 뭐 금융 지원 이런 혜택으로 후방 지원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큰 틀이고요. 예. 구체적인 내용을 보자면 4대 특구라는 걸 도입해서 지방에서 이 특구 지정 신청을 하면 지방시대위원회라는 이 정부 기관에서 심의를 해서 지정을 하고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이 특구는 기회발전 특구, 뭐 교육발전 특구, 도심융합 특구, 그리고 문화특구 요 4가지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지방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게 기회발전 특구라는 건데 여기에 이제 각종 인센티브가 뭐 파격적으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눈에 띄어요. 어떤 지역을 기회발전 특구라고 지정하면 네. 이제 그쪽으로 가서 기업을 하는 기업들은 세금 깎아주고 이런저런 규제도 없애주고 하니까 네. 다 수도권으로 몰려들지 말고 그렇습니다. 이런 곳에는 좀 내려가서 해보세요. 네. 근데 이 세금 깎아주고 하는 그 내용들이 진짜 제가 보는 파격적인 부분인데 네. 일단은 이 특구로 이전을 하거나 원래 수도권에 있던 기업이 특구로 이전을 하거나 아니면 거기서 창업하는 기업에 대해서 세금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이 특구로 이전하거나 특구에서 창업하게 되면 5년 동안 법인세를 한 푼도 안 내게 되고요. 예. 그다음에 5년이 지난 이후 2년 동안에는 50%를 감면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 뭐 이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는 거죠. 그리고 특구에서 공장을 신설하겠다 이런 목적으로 부동산을 새로 사게 되면 일단 취득세가 전액 감면이 되고요. 거기에 발생하는 재산세도 5년 동안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 5년이 지나가게 되면 또 5년 동안 절반을 깎아주고요. 그리고 실제로 거기다 공장을 세우게 되면 그건 역시 취득세를 또 75% 감면을 해주고 재산세도 5년 동안 75% 감면해주겠다. 그러니까 뭐 지방으로 내려와서 기업을 만들거나 부동산을 사게 되면 이에 대한 세금은 걱정하지 말아라라는 내용입니다. 어찌 보면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세금 깎아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라는 고백일 수도 있겠네요. 네. 세금을 굉장히 많이 깎아주는데 네. 삼성전자가 만약 이전한다 그러면 그럼 이제 세수에도 문제가 생길 텐데 그렇습니다. 그거는 아니겠죠. 네. 글쎄요. 이제 이미 있던 기업이 그쪽으로 옮기려면 이런 혜택도 혜택인데 또 이제 이런저런 비용도 들고 네. 직원 중에서는 못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사표 내는 기업도 있을 거고 맞습니다. 직원들도 있을 거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들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기업을 만약에 이거 괜찮네. 그럼 저 지방에 내려와가지고 우리가 공장도 세우고 모두 할까라고 한다면 새로 창업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큰 고민이 없을 것도 같은데 일단 수도권에 있던 기업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이나 이런 걸 팔게 되면 거기서 발생하는 이제 양도세가 부담이 되죠.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 양도세 부담을 줄이는 이 대책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수도권에 있는 부동산을 처분해서 이동을 해서 거기서 새로운 특구에서 부동산을 사게 되면 양도 차익에서 발생하는 뭐 소득세나 법인세를 이 특구 안에서 새로 산 부동산을 처분할 때까지 받지 않겠다. 그러니까 특구에서 사업을 계속하는 동안에는 결국은 이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거죠. 야, 요거는 그 미국의 주택 양도세하고 비슷한 구조이긴 한데, 근데 모르겠습니다. 수도권에서 예를 들면 100억짜리 건물을 팔아서 이거 옛날에 5억 주고 산 건물인데 한 40년 기업하다 보니까 이렇게 생겼네요. 95억 차익인데 저 시골 내려가서 10억짜리 건물 하나 사면 그러면 10억짜리 건물 그거 팔 때까지는 95억 차익에 대해서는 안 받는 거냐? 그런 이제 구체적인 금액은 안 나왔어요. 저도 그 부분이 얼만큼의 부동산을 사게 되면 그러면 이걸 면제를 해주는 거야? 라는 게 궁금했는데 미국의 집은 그래서 판 것보다는 비싼 거 사야 되는 건데 당연히 그게 상식적으로 맞겠죠. 아마 그런 부분들도 이제 세부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기업이 이제 지방으로 이전하면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직원들도 같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주거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집을 공짜로 주는 건 아니고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는 그 민영주택
이 민영주택에 대해서 특구 기업 임직원 대상으로 특별 공급을 10%까지 반영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제 특별 공급 같은 경우에 거의 일반 공급이 한 15% 정도 남아 있거든요. 네. 하도 이제 특별 공급 이 종류가 많아서. 근데 이렇게 특구 기업에 맞춘 이 특별 공급까지 포함하게 되면 이제 일반 공급은 거의 없어지는 수준이 되는 거죠. 이게 다 이제 신혼부부 특공, 뭐 생애 최초 특공, 그렇습니다. 다 이런 걸로 채워지는데 예. 특구 기업 직원 전용 특공 이것도 나온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이미 주택을 갖고 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 공급 받을 수 있냐 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 민영주택은 1주택자도 1순위가 될 수 있어서 특구 지역에서는 1주택자도 새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2주택이 되는 경우에 대한 혜택도 있습니다. 이제 수도권에 1주택을 보유한 직원이 특구 지역에서 분양을 받든 아니면 그냥 집을 사든 2주택자가 되더라도 예. 그 특구 지역에 새로 산 집의 공시 가격이 3억 원 이하면 나중에 그 둘 중에 집을 팔아가지고 양도세를 낼 일이 있을 때 그냥 1주택자로 간주해주겠다. 네.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게 되는 이것도 어찌 보면 파격적인 혜택입니다. 사실상 비과세네요. 지금 특구 지역 어딘지 모르겠지만 지방 내려가서 네. 웬만한 국민주택 평형 사면 그렇죠. 뭐 대도시가 아닌 다음에 공시가 3억 안 넘으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이 지방을 발전시키겠다는 내용이 뭐 대도시 위주지만 그 주변에 활성화시키겠다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네, 혜택이 될 것 같습니다. 어디를 지정하느냐는 아직은 안 정해졌을 텐데. 예. 그 5대 뭐 도시, 지방 도시 주변으로는 한다라고 하는데 이제 지방에서 그걸 신청해서 예. 정부에서 승인을 하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특구를 4개 지정한다는 게 4곳을 지정한다는 게 아니라 종류로. 맞습니다. 4종류. 기회발전 특구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그런 것도 지정하고 네. 교육발전 특구라고 하는 것도 해서 또 지정하고. 맞습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아이디어는 다 짜낸 것 같기는 한데 네. 항상 우리 지방 균형 발전 고민할 때 항상 고민이 예. 그럼 지방에 이렇게 특구들을 여러 만들어 놓으면 또 분산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울 경기권과 대응하려면 지방에 이제 하나 정도 더 있으면 대응할 수 있을까 말까인데 다 그쪽으로 몰아줘도 그렇죠. 대응이 안 될 수 있는데 모든 지방을 다 살리겠다. 보통 지방 균형 발전 하려고 하면 이제 다들 특히 이제 선거철 앞에 오면 우리 지역에 와야지 왜 저기로 가 그러면서 다들 하나씩 달라고 하니까 예. 또 그게 한 10대 개 되면 그게 또 어차피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네. 그런 게 반복인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되겠어요. 예, 서원영 기자님이 준비해 오신 소식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다 뭐 이런 네. 겁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수출액 551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13개월 만에 수출 역성장 행진을 탈출한 겁니다. 1년 전보다 5% 넘게 늘었는데요. 예. 무역 수지로 보면 지난 6월부터 계속 흑자를 내기는 했는데 내용을 뜯어보면 이게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이 줄어서 이 흑자를 내는 불황의 흑자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이 흑자를 냈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둘 다 흑자를 낸 게 20개월 만입니다. 그러니까 수출과 무역이라는 게 수출이 무역 아닌가요? 수출과 수입이요. 수출과 수입이? 그러니까 수출도 늘었고 네. 수입도 줄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동안 수출이 안 좋았던 대표적인 이유가 우리나라의 주력 품목인 반도체가 수출이 잘 안 돼서 그런 거였는데 네. 이게 좀 풀리고 있습니까? 이게 좀 다른 이유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예. 올 한 해 이제 우리나라 수출을 힘겹게 떠받쳤던 게 자동차, 그리고 미국이었잖아요. 예. 그리고 이번에는 선박, 그리고 아세안 수출까지 가세를 하면서 이번 수출 실적 반등을 주도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우리의 눈길은 자꾸만 옛날 우등생들에게 막 가잖아요. 네. 이제 중국하고 반도체 좀 살아났나 이렇게 보게 되는데 살아날 조짐을 보인다라는 표현이 좀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중국 수출이나 반도체 수출 같은 경우에는 중국 수출은 여전히 마이너스 9.5% 역성장을 기록했지만 1년 전에 비해서. 네. 근데 수출액이 100억 달러 선을 계속 넘기고 있다는 점은 일단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1위 수출품 반도체도 작년 10월에 비해서는 3% 줄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감소폭이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적었다는 점이 좀 주목할 만하고요. 일단 반도체 수출 실적이 좋아진 건 줄곧 떨어지던 메모리 가격의 안정을 찾았고 또 쌓여있던 재고가 소진되면서 수출 물량이 늘어난 영향도 있습니다. 예. 디램 고정가가 지금 PC용 범용 제품 기준으로 지난해 10월 2.21달러에서 올해 9월 1.3달러까지 떨어졌는데 지난달에 1.5달러로 반등했거든요. 살짝 반등했네요. 네, 근데 이게
퍼센티지로 보면 15%나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에 이제 너무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1.3이어서 1.5가 된 건 그렇습니다. 15% 폭등이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고정가 같은 경우는 반도체 회사들이 대형 IT 기업에다가 반도체 공급할 때 이제 적용하는 가격인데 이제 실제 거래 가격이 이만큼 올랐다는 얘기인 거죠. 예. 그리고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사실 디램에 비해서는 좀 시장 회복이 좀 더딘 분위기긴 한데요. 그래도 이번에 막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디램과 낸드 가격 오른 게 지금 2년 3개월 만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업계에서는 내년에는 이 반도체의 봄이 다시 오지 않겠냐 이런 기대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보통은 한 2년 정도만 기다리면 사람들이 휴대폰도 바꾸고 PC도 바꾸고 그렇죠. 이상하게 휴대폰은 2년 지나면 자꾸 이상하게 잘 안 되죠. 심지어 손에서 떨어져서 자꾸 유리도 깨지고 이상하게 그리고 PC도 잘 안 돌아가고 그러니까 다시 대체로 했는데 저도 최근에 그 이른바 IT 전문가한테 그 PC 바꿀 일 있으면 요즘 바꿔라. 네. 요즘이 바닥인 것 같다. 그래서 저도 한번 바꿔보려고 이런저런 사양을 받아봤어요. 네. 굉장히 싸더군요. 이젠 비싼 게 하나도 없더군요. PC 부품들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긴 한데 문제는 집에서 쓰는 PC가 아직도 잘 돌아가요. 특별한 용도 네. 이거 굳이 바꿔야 되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새로 만드는 PC는 아주 싸졌고 좋아졌는데 네. 스마트폰도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2년 쓰던 걸 3, 4년씩 쓰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결국은 이제 수요가 안 살아나고 있었던 건데 그래도 최근에는 좀 수요가 살아나는 분위기는 감지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보통은 이 신제품 출시가 이어지는 3, 4분기에는 스마트폰 판매도 늘고 PC 판매도 좀 늘어나긴 하거든요. 근데 상반기보다는 가격이 오르는 게 이때는 일반적이긴 한데 지금 생산 재고 지표를 보면 확실히 수요가 좀 그래도 살아나곤 있나 보다 이런 판단이 좀 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생산이 7월까지는 계속 줄다가 8월부터 다시 플러스로 돌아섰거든요. 이게 이제 재고 소진도 되고 수요 회복도 되고 그러면서 대량 구매가 재개되고 있는 거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거고요. 실제로 이 재고량도 9월에 7% 가까이 줄어든 걸로 나옵니다. AI 수요도 좀 많이 늘고 있는데 뭐 DDR5, 뭐 고대 메모리라고 하는 HBM 이런 고부가 가치 반도체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고요. 특히 올 하반기부터 반도체 회사들이 공격적으로 가격을 인상하고 있는데 반도체 시장 조사 기관들은 올 4분기에 디램과 낸드 가격 모두 10% 이상 오르지 않겠냐 이런 전망치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진짜 기대를 좀 걸어보고 싶은데 반등을 좀 했으면 좋겠고 마치 사우디가 유가 오르길 기도하듯이 우리는 디램 가격 오르길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긴 한데 지금 이렇게 이제 재고가 소진되고 수요가 늘어나는 게 아마 PC 업체나 스마트폰 업체들이 연말쯤 되면 내년 봄쯤 되면 소비자들이 자기 거 바꿀 거야 라는 예상으로 지금 아마 사들이고 있는 걸 거라서 그 예상이 좀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디램 가격이 회복은 좀 했다고 하는데 1.5로 올라서 우리는 지금 환호성을 올리고 있으나 보통은 한 4달러 가던 거 아닙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가격이 떨어진다 싶으면 감산을 좀 하고 그러면 오펙 산유국들처럼 유지가 될 텐데 이게 어려운가 봐요, 이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좀 이게 반도체 사이클이라는 게 왜 이걸 미리 예측을 못하지, 왜 대응을 못하지 이런 의구심도 좀 들긴 하잖아요. 근데 이 반도체는 필연적으로 경기 영향을 좀 크게 받을 수밖에 없죠. 이게 시장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뭐 코로나19도 예상 못했던 것처럼 또 코로나19 직후에 반도체 반짝 특수도 이어졌었잖아요. 그때도 예상을 못했었고 또 지금처럼 이렇게 고물가로 각국 정부가 긴축에 나서게 될지 이런 건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엔 좀 대응이 어려운데 특히나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또 어려운 게 생산 라인은 이제 증설을 해서 결국엔 생산량을 늘리는 거잖아요. 근데 수요가 이제 늘어나면 생산 시설을 늘리는 건데 이게 뭐 라인 깔고 수요를 안정화하고 이게 최소 2년, 뭐 길게 4년까지 걸립니다. 그러니까 시장 대응을 발빠르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왜 매번 이 사이클을 제대로 못 맞춰서 이런 불황을 겪느냐 좀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감산을 할 수는 있는데 시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 해서 일단 증설 자체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감산 과정에서도 서로 눈치 게임이 상당히 오랜 기간 이어질 수밖에 없죠. 만약에 나만 낮추면 나만 혼자 그 가격 떨어진 걸 감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번처럼 일제히 다 같이 가격을 낮추면 이렇게 좀 감산 효과가 좀 빨리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좀 혼자 이 혹독한 겨울을 견뎌야 하는 그런 시기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대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아파트도 좀 너무 거품이다 싶으면 건설회사들이 알아서 좀 분양도 덜하고 하면 되는데 그렇게 꼭지에 다들 전국에 분양의 열기가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식어버리면
다들 그 땅만 사놓고 땅도 못 사고 대출 받아놓고 PF 대출 요즘 계속 그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다 그런 거군요. 알겠습니다. 경기 영향을 좀 너무 많이 받는 거다 디램이. 그래서 좀 우리 너무 디램만 생산하는 거 아닌가 하는 뭐 그런 얘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로 결국에는 좀 우리가 생산비 좀 옮겨가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그 때문인데 이 디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체들마다 물론 기술 경쟁을 하긴 합니다만 결국에는 거기서 거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수요가 꾸준하니까 우리가 경기 영향 덜 받으려면 지금처럼 이렇게 메모리 반도체 위주로만 생산하는 시스템은 좋지 않다. 옮겨가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정부의 세금 수입도 반도체 경기에 따라서 반도체가 경기가 좋으면 우리나라 정부도 세수가 갑자기 예상보다 많이 들어왔다고 또 왜 기재부가 예상 못했냐 이러고 있고 그렇습니다. 또 세수가 갑자기 줄어들면 왜 그랬어? 그럼 보면 또 반도체 수출이 잘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 이게 참 여러 가지 영향을 많이 주는데 아무튼 좀 일단은 좀 살아나야 쏠림도 좀 고민해보고 그런 고민을 할 텐데 지금은 죽어 있으니까. 자, 박세훈 작가님이 이것도 하나 좀 전해주시죠. 유럽이 유럽은 이제 물가가 잘 안 오르는 모양이에요. 경기가 유럽부터 먼저 식는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로화를 사용하는 20개 국가들의 모임이죠. 유로존의 10월 소비자 물가가 작년 10월 대비 2.9% 오른 걸로 나왔습니다. 작년 9월 물가 상승률이 그 전년 대비해서 4.3%였고 작년 10월에는 그 전년 대비 10% 넘었는데 이렇게 보면 1년 만에 꽤 많이 둔화가 된 거죠. 기저 효과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작년 요맘때 물가가 너무 비쌌었다. 그렇습니다. 유럽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물가 상승폭이 그래도 좀 둔화가 된 건 작년 10월부터 지금 10번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빠르게 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경기가 둔화가 된 영향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리 올리는 걸 멈추겠다는 게 유럽 중앙은행의 생각인데 유럽은 지금 물가도 물가지만 유로존 국가들의 경제 성장이 눈에 띄게 둔화되고 있다는 게 오히려 더 걱정이에요. 어제 유로존의 3분기 경제 성장률이 발표가 됐는데 전분기 대비로 마이너스 0.1% 역성장을 하게 된 겁니다. 유럽 전체가? 유로존 국가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물가는 잡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경제 성장률이 크게 둔화되고 있으니 이게 더 걱정인 거고 빠르게 개선될 것 같지 않다는 게 더 걱정인 거고요. 우리나라도 다른 데는 열심히 뛰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계속 좀 부진한 게 걱정인데 유럽도 독일이 좀 부진한 게 특히 독일이 그렇죠. 여기가 5등생이었는데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돌아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